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K컬처,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실감하고 계시나요? 아유, 그렇죠. 제가 실제로 그 아르헨티나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르헨티나 축구를 잘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부럽다. 메시도 있고 아르헨티나 너네 부럽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은 시설도 좋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시설 뭐 이렇게 너무나 최첨단 장비들이 많은데 자기네는 축구밖에 못한다고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외국인들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좀 그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해외에 뭐 행사도 좀 있고 해서 한 번씩 나갈 때가 있는데 얼마 전인가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딱 갔는데 해변가를 걷는데 그 나라에 있는 아마 고등학생 같아요. 그냥 막 뛰어와서 저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개그맨인 거 알고 해달라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물어봤어요. 뭐 영어로 너 개그맨인 거 알고 그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 한국 사람이라서 그냥 찍는다. 그냥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미국인이나 외국인 분들, 금발 분들 지나가면 왠지 막 특이하게 벗고 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처럼. 그런 식으로 해외 나갔더니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뭔가 대접을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K 위상이 많이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K-팝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해외에 널리 알렸으면 하는 우리 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치, 맞아요. K-트로트. K-트로트 아직 안 났죠. 예, 맞아요. 좀 행사 좀 외국에 많이 하고 싶고요. 좀 널리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발요. 같이 가요, 선배님. 저기 우리가 이제 사실 K가 가장 알려진 게 이제 한류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 그런 이제 음악 쪽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뭐 K 뷰티나 K푸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K자만 들어가면 뭐 K방산도 있고 K만 갖다 붙이면 그냥 다 잘 돼요. 참 그렇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박건 K. 아무 연락이 알겠습니다. 박건은 P입니다. P인가요? 죄송합니다. 건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했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외국 가잖아요? 뭐 하나 부탁하면 세워라 내오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부탁했을 때 바로바로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K-빨리. K-패스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세계 우리나라의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과연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시죠?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K문화는 전체가 인류 유산입니다. 현재 21세기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역사 인물이고 역사 시대 사고 읽고 또 하나의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미래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조상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 자체가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계인에게 알리는 과정, 그런 일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한류 열풍이 한참 불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 알리기 위한 딱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문화의 혼, 우리의 정신들이 이제는 그 시대적 부흥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문화의 정신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삼아야 한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 국외유산 위에서 민간 공공예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이사장 박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사장님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36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그야말로 역사 문화 방면의 베테랑이신데요. 현재는 국제문화재 전략센터에 계십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류 유산 아시죠? 한류는 안 돼. 거기에 헤리티지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유산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도 유산이다. 그게 또 유산을 미래의 유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우리 그 국외 사적지, 우리 그 독립운동사, 이민사, 태권도사, 파독, 강부, 간호사, 그다음에 민족 이동사, 강제 이주사들 이런 문화노트 유적들이 세계에 많이 있는데 우리의 문화의 혼이 보존되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끼리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문화를 해외에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도 해외에 우리 K 문화 중에 어떤 걸 좀 알리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우리 K 문화는 전체가 인류 유산입니다. 현재 21세기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역사 인물이고 역사 시대 사고 읽고 또 하나의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미래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조상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 자체가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계인에게 알리는 과정. 과거 우리 선대들에서 생활했던 문화유산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들도 헤리티지로의 정신을 담아서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일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올해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동안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를 썼던 거고, 그래서 1961년도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이 일본 문화재 보호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이 탄생됐기 때문에 문화재 용어를 썼는데 그동안 문화재라는 용어가 뭐 재화적 성격이 강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또 뭐 그렇지만은 이제 세계 유네스코 유산이 규범이 세계 유산,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헤리티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대한민국도 시대성에 맞게끔 해서 국제 규범을 맞춰서 유산이라는 용어로 쓰는 게 좋겠다라 해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유산을 보고 정말 많이 감탄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한류 열풍이 한참 불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 알리기 위한 딱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문화의 혼, 우리의 정신들이 이제는 우리가 K 한류 유산으로 한류로 바람을 타서 저분들의 문화는 과연 전통은 무엇일까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넘쳐나서 우리들이 그러한 그 시대적 부흥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문화의 정신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삼아야 한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패널님들도 어나운서님께서도 문화재가 유산으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시대에서 그러면 뭐 첫 번째 우리가 해서 국가유산 법령 시대 기본 제도 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는데 그 제도를 이해를 해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풀어가는 기초가 될 것 같아서 이번 강좌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과연 국가유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국제법상의 유산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그 국가유산 보호 체제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미래유산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다는 것을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유산은 보존의 정당성 왜 보호해야 될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이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잘 알아야 우리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에서 배울 것들을 잘 배워서 후대에 또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여기 이제 일반론적. 네. 그다음 우리 이동혁. 저는 국가유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꼭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어떻게 그걸 또 접목시켜서 그들만의 또 문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문화 같은 것들은 유산은 이걸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소중하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지 후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비슷합니다. 국가 각 역사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의 것들을 또 가져가거나 또 쉽게 또 원래는 우리 뿌리였다 이런 또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유산만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유산을 보호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출발합니다. 헌법 구조에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 규정, 강제 규정입니다. 헌법 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언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임 대통령들도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선서를 들고 합니다. 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렇죠. 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이렇게 세 차트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아마 이 문화유산 분야에 국가유산 분야에 이런 헌법에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을 겁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문화복지 국가를 지향을 해야 되고 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면서 그다음에 인류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우리 헌법 정신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가한테 그 국가유산을 잘 보존하고 그것의 가치를 잘 발현하려고 미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잘 믿고 맡겼다, 신탁했다고. 국가는 그 수탁자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국민들에게 잘 배분해 줘라 라는 헌법 이론에 담겨 있는데 이걸 공공신탁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익을 국가가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영구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이익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우리 헌법 정신이 담겨 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은 이건 문화유산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차 목적은 문화유산을 보존해서 민족문화를 개성시켜야 된다. 2차 목적은 보존이야. 보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국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 3차 목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을 기여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보존만 생각했는데 보존이 아니라 활용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잘 움직여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상의 문화유산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으니까 국제법상의 유산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1954년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력 분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 그러니까 이때는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구 곳곳에 유산들이 많이 파괴됐으니까 앞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문화재만큼은 파괴시키지 말자는 지구인들의 약속입니다. 이때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개체만 게 아니라 역사, 문화, 환경, 풍경까지 보존하자. 그런 풍경과 유적의 미 특질 보존에 관한 공고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존하는 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렇게 공고로서 유네스코 헌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년에 들어와서는 문화재가 국제적으로 불법 거래가 되니 불법 거래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예방 수사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문화재를 꼭 죄를 써야 되냐라고 할 때 유산이라는 개념이 1972년에 지구인들이 약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계유산이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합니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서 만들어지면서 문화재가 유산으로 바뀌어가는 국제법 흐름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제법상의 유산 분류는 우리는 세계유산이라고만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저 판소리가 세계유산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 유산을 무형문화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유산이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네스코 유산에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유산에도 국보, 보물, 사적, 뭐 무형문화재, 뭐 명승, 천연기념물 있듯이 유네스코에도 유산에도 세 가지가 분류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 여기서 보면 세계유산 개념이 잘 안 오잖아요. 세계유산은 부동산 유산만 등재하는 겁니다. 형체가 있는 거죠. 예, 부동산만. 그리고 창덕궁이 세계유산이 형체가 있잖아요. 조선왕조 그 실록은 형체 있지 않나요? 형체가 그거는 기록유산으로. 네. 부동산 유산이냐 동산 유산의 차이가 있는 동산 유산이냐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판소리 같은 것은 인류 무형 유산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나라가 문화재에서 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금년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국가 행정기관 이름도 바뀌어갔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유산 보호 체제에 대해서 잠시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유산의 정의. 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문화재라는 정의죠. 문화재라는 정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혹시 말할 수 있을까? 문화재가 뭘까? 국가유산이 뭘까 그러면? 어렵다. 어렵네요. 많이 듣는 말인데. 말로 표현을 못하고. 개념 설계가, 개념적 설계가 우리가 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법률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전에서는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만들어진 것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그러니까 자연도 문화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연이 문화재인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뭐 산, 바다, 강, 이런 나무, 돌, 이런 거 여러분 문화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치가 뛰어난 곳이 경치가 뛰어난 것 등등. 네, 그런 것들은 유산.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자연이 문화재라는 걸 생각을 놓친다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있다. 그러한 것들 중에서 모든 걸 다 없으니까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거. 국가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한 것들이 있느냐. 우리 땅, 우리 민족이 일어났던 거. 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또 그런 것 중에서 가치를 부여했는데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될 수 있는 가치는 4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학술적인 가치,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유산이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면 지정된 등록된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 방송 프로그램도 유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유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다만 그것이 국가적이냐 민족적이냐 세계적이냐 그다음에 역사적이냐 예술적이냐 그다음에 학술적이냐 경관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따지는 거죠. 네. 있을 때 국가유산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우리나라도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처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국제 규범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국가유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금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 국가유산의 법령이 어떻게 발전됐을까? 오늘 언제부터 우리가 일명 문화재 시대와 국가유산 시대에 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우리가 1910년 아십니까? 네. 네. 8월 19일이 우리 한일 합방 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국가유산이 보호하는 시기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의하면은 그래서 뭐 향교 재산관리 규정이라든가 사찰령이라든가 고조밀 유전 부칙들이 이게 단일법으로 만들어져서 1934년은 조선 보물 고조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문화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가유산이. 그래도 지금 뭐 명승 1호, 사적 1호 등은 일제강점기 때 지정된 관리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1933년도에 만들어졌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조선 보물 고종 명성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을 1961년에 법이 문화재 보호 법령이 만들어지고 법령에 따라서 이제 2010년까지 하나의 법령으로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 관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분화가 되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행정 환경이 바뀌니까 법을 좀 더 세분화하자, 정밀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뭐 매장문화재법, 문화재 또 무형문화재법, 문화재 수리법 등등 이렇게 분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복수법 시대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 문화재 보호법이 쭉 이렇게 오다가 그 뒤도 이제 우리나라 고도보존법 또 뭐 세계유산 보존법, 역사문화권 정비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수용에 맞춰서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는 우리가 국가유산 법령, 이게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법 없이 일반법으로만 다 하고 일반법과 특별법 중심으로 했던 거를 이제 기본법을 만들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국가유산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일반법, 특별법 체제, 완전히 삼원법 체계가 이루어져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법령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법으로서는 기본법으로는 국가유산 기본법, 일반법으로서는 일명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매장유산법, 그다음에 국가유산 수리법, 보수 정비하는 것들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법, 그다음에 문화유산 기금법, 문화유산 신탁법, 전통대학교법, 인재를 양성하는 법령 이렇게 있고 특별법으로서는 고도육소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도시들 알죠? 수도, 네. 뭐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런 그 도시를 도시계획처럼 꾸며서 그 도시를 관리해보자는 찌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권 있습니다. 우리 예맥 쪽들, 뭐 후백제, 우리가 반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문화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법도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이런 법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크게 법령 체계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우리나라가 국가유산을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또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맞춰가고 있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유산 기본법이 됐는데 가장 기본법에서 그동안 없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그게 먼저 딱 의무를 해놓고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개성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적으로 개성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유산에서는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
문장이었는데 이 국가유산 기본법 틀의 목적에 창조적으로 개성해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해서 삶의 질,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동안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나 고건축학자나 고미술학자나 또 고경관학자들의 연구 대상에서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큰 변화를 앞으로 줄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주요 법으로는 이제 뭐 우리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뭐 기본 원칙입니다. 뭐 다 알려졌지만은 가장 중요해서는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증진해라. 이거 적극적인 공개 활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향유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했는데 지역 공동체 육성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도 그동안 정책적으로 시행됐던 걸 법률로 명확성을 더 구체화시켜 놨던 겁니다. 그다음에 포괄적, 그러니까 그다음은 우리는 그동안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 중심으로 했던 거를 지정이나 등록돼 안 된 일명 미지정된 문화 국가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 패널들이 활동하신 이것도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 뭐냐는가 그걸 국가의 지방자치 책무로 국가유산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현해라라는 거. 이게 환경부만 할 일이 아니라 국가유산청도 같이 하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국가유산 복지 증진, 국민의 복지 증진을 해라.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을 통해서 IT 기술 또는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정보 관리를 해라. 산업을 해라. 이제 국가유산 산업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가유산 가지고 산업까지는 안 갔었던데 줄기차게 학자들이나 학제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또 전문가들이 논의했던 건데 그걸 국가유산 기본법에 명시해놨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창업을 촉진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책임을 줬죠. 세계화라는 걸 말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날이 법정 기념일로 되었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매년. 혹시 여러분 숭례문 화재 나신 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 방제의 날입니다. 국가기념일이듯이 이렇게 이제 국가기념일도 이제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에 분류보면은 이제 특히 지정한다, 또 등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다는 건 지정유산이고 등록한다 할 때는 등록유산이고 그 외에 요거는 지정유산이나 등록유산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는 그 정책인데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하는 유산을 보호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국민신탁유산입니다. 혹시 국민신탁 들어보셨나요? 뭐 주택 사고 뭐 이럴 때 신탁만 들어봤지. 예, 네. 유산을 가지고 신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제도도 2007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음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유산에는 국가 등록유산도 마찬가지지만 지정유산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들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국보, 보물, 무슨 뭐 사적, 국가 민속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국가무형문화재. 그런데 그냥 뭐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잘 이해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보, 보물, 사적, 국민, 국가 민속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용어는 그 말만 딱 들으면은 이거는 국가 지정 국가유산이다. 네. 국가가 지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연, 뭐 이게 자연문화재, 무형문화재, 뭐 이게 무형유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각 시도지사들이 지정한 유산이다. 일명 지방문화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방국가유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등록유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제작 형성된 지 50년 되는 것들을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예비 문화유산 개념이 되는 건데 그것이 국가도 있고 시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시도는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네. 17개 시도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특히 등록유산은 근현대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되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뭐 개그, 노래 이런 것도 50년 이상 역사성을 가지면은 일단은 등록유산의 요건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50년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는 시간. 그러죠. 계시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요. 무형 문화재라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가 진짜 그렇게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문화유산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우리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무형 문화유산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 자체가, 근데 우리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중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건 바다 수면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다 수면. 울산에 가면 세고래 해유 해면, 네. 그 방구대 안각화 울산 그 앞바다가 네. 그 방구대 안각화를 새겼던 사람들도 네. 울산 앞바다에 쇠고리가 왔던 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리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바다 수면도 문화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연유산 중에서 산이 문화재 있는 거 아세요? 산요? 우리가 마운틴이라는 거. 한라산? 한라산. 네. 국립공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자연유산이에요. 부동산도 들어갑니까? 부동산 들어가죠. 아니 그냥 부동산 산이니까. 산이 부동산. 네. 이런 곳. 해수욕장이 있는. 혹시 해수욕장이 문화재인지 아십니까? 해수욕장이요? 왠지 그럴 것 같아. 해운대. 그런 곳은 속초. 해수욕장을 용어를 안 쓰고 지구과학적 용어로 씁니다. 저 백령도의 뭐 사곳 해빛, 천연 비행장, 안도 정도리의 구계 등 이런 등등. 처음 들어보는. 예, 이런 문화 자연유산이 그렇게 그 많이. 국립공원 같은 것도 자연. 거기가 중복이 돼 있을 때. 중복돼 이제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면서 설악산은 또 천연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무등산 같은 것도. 무등산은 주상절리만 이렇게. 다 있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정됐을 때는 어떻게 돈이 좀 나옵니까? 국가가 지원해 주죠.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하라고. 관리하라고? 예, 예. 그다음에 명성은 경관, 경치가 아름다운 것들. 그것도 자연경관이 있고 역사문화경관. 우리 혹시 정원이 문화재인지 아십니까? 역사정원. 후궁 우리나라. 여수. 거기에 창덕궁의 후원. 이런 것도. 네. 그런 역사 정원들도 명성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모든 분야에 다 되겠다. 무형유산은 여기 공연예술, 미술, 기술, 전통지식, 전통기술, 그다음에 구점 전통표현,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그다음에 놀이, 축제, 기회, 무예.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이 되는 형식적인 조건들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예. 그럼 저기 뭐 판소리, 탈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매장유산, 이게 땅 매장문화재는 우리가 뭐 발굴하면 뭐 한다고 말이잖아요. 여기에 다 그게 물 속에 들어있는 유산도, 강이나 바다에, 그다음에 건조물 안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복장 유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처님 그 상에 배복자니까 이하 있는 유물들, 그런 것도 뭐 지중 지표에 있는 그런 화석도 문화, 동굴도 이런 것도 다 매장문화재, 매장유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쓰러진 채 매장된 유물이고는 매장유산이 아니다는 게 이제 판문이 나와 있어요. 쓰러져 있는 건 아니다. 땅 속에 묻히거나 물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등 것들이 매장유산이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도는 아까 말씀같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의 중심주로 역사상 중요한 거. 천년고도. 예.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가나다 순으로 외우시면 빠를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익산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익산 처음 들었습니다. 익산. 근데 지금의 지리와 과거의 고도 시대의 지리의 개념을 바꾸셔야 되죠. 그 당시에는 익산이 길이 아니고 같은 부여라는 사비성에 권역에 들어가 있었던 거는. 원래 이제 일이었거든요, 일이. 예, 일이 전에 이제 그 일이었고 그 전에는 사비성. 공간이 넓잖아요. 이게 다른.
이렇게 이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문화권에 가서 많이 들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나, 중원, 예매, 후백제 이런 역사건들이 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존하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범위 역사 만들어 있고 네. 근현대는 이제 개항기부터 현대 이르는 동안에 건축물이나 무적지나 또 가로, 경관 등 뭐 해와 조각, 공예품 등등이 유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용품, 네. 의복, 기념품, 이동엽 개그맨이 입은 네. 복장도 가능성이 있다.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어나운서님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마찬가지고 방금 네. 마찬가지고 네. 그 기계 도구도 있잖아요. 문서, 서적, 핸드폰, 노트북 다 가능하다. 저 집에 삐삐 있거든요. 아 삐삐도 가능해요. 예. 저 집에 그런 거 엄청 모아놨었는데 와이프가 이 쓰레기를 왜 모으냐 그러거든요.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유산이다. 유산이다. 레거시다. 나의 유산이다. 나의 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제 네. 국민신탁 문화유산은 이제 문화유산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유산을 국민들이 내는 돈 가지고 모으는 건데 그래도 국민신탁 법인을 통해서 기부, 증여, 상속, 기탁, 매입 등을 통해서 국민이나 기업이나 단체들이 여기다 상속을 하는 겁니다. 유산. 살아있을 때 증여고 돌아가시면 상속.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 유산을 보호하는 방식이 국가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유산의 범위를 국가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여나 이렇게 증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한민국에 했던 개그를 국가에 증여하겠습니다. 예. 그건 기부도 가능하고 기탁도 가능하고 여러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문화유산 국민신탁 그 특수 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어머나. 야 큰일 났다. 명성이도 노래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고 국가유산청이라는 거예요. 아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관급이고 국가유산청장은 차관급인데 이라도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관장은 국가유산청장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면은 문화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 홍보,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하는 거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딱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에 있는 조직기구입니다. 독립처네요, 독립처. 예. 그러면 시도도 마찬가지고 시군구도 있고 시군구는 문화재 아직 그 지정이나 등록권은 없습니다만 관리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우리 문화재 행정체제에 들어와 같이 보호하자 해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하나의 문화재를 지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열정페이 봉사단체로 지금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유산과 그 기업이 추구하는 만든 것과 그다음은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한 50여 개의 지금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민들은 한 8만여 명의 지금 시민들이 국가유산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발적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국가유산 보호하는 큰 전체 국가유산 법령을 뜯어보면은 네 가지 가치를 이게 체제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잠재 가치, 두 번째는 보존 가치, 세 번째는 존재 가치, 네 번째는 교환 가치. 잠재 가치는 바로 이제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다는 거예요. 매장유산보호법 같은 거. 보존 가치는 지정하고 인정하고 등록하는 거. 그다음 존재 가치는 행정계획을 하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잖아요. 수리하고 조사하고 허가하고 하지 말라고 또 문화재 수출 반출이 안 되거든요. 그걸 통제하는 행위라든가. 그것뿐이 아니라 교환 가치, 활용을 통해서 교육과 관광과 여러 공개 육성에서 국제 교류 협력하는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한 게 문화재 국가유산 보호의 핵심 과정이 아까 본 다양한 법령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활용의 기본 원칙은 뭐니 해도 원형 유지입니다. 현상 불변경의 원칙. 무형유산은 전형 유지.
우리가 옛날에 전형률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세계유산은 특히 진정성, 완전성을 오유비를 꼭 보존해야 된다는 게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유산 헌장이 그동안에는 보존 중심에서 2020년에 이제 새로 헌장이 국가에서 헌장이 바뀌었는데, 이때 우리가 갖고 보면은 주로 활용, 창의적인 계승, 발전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유산이 과학기술과 만나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다음에 문화유산은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문턱을 낮추라 하는 이런 개념이 헌장 정신도 바뀌어졌어. 혹시 국보 기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가유산 기본, 여기 국보 아시죠? 보물함? 네. 요 두 개는 구분하실 수 있어요? 백자 청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백자. 달항아리라고 하는 거. 네? 백자 대호, 네. 달항아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러분이 보실 때 좌측이 이제 국보고 오른쪽이 보물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귀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데도 다릅니까? 예, 우리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지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보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보면은 그러한 보물 중에서 5가지 요건, 인류 문화 관점에서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역사적, 학술적에서 가치가 큰다든가 연대나 시들을 대표한 것들, 또 저명한 인물 관련 것들이 이제 국보로 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외국에서 들어온 공예품이나 미술품 같은 것이 우리나라 법률에서 국가유산이 지정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예래품, 우리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주는 거, 우리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주는 해와 조각, 공예품도 우리나라 법령에서 국가유산이 될 수가 있으니 해외에 나가실 때 중요한 거 사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능합니다. 도굴에 되는 도굴. 도굴은 안 되고 그건 범법이니까.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국보로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능하다면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3종 장치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유산, 그다음 국가유산 보호구역,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존을 설정해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숭례문을 예를 들면 숭례문은 조선시대 때 최고의 랜드마크였고 주변에 낮은 것이니까 가장 기념물적이고 우리가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조하기 위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문화환경법을 만드는데, 이런 제도가 유네스코에서 가장 좋은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래유산 방향은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퍼스트 레이들이 취임식 때 입은 것들이 저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죠.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 때 입었던 것들, 그다음에 일센트 동료 1793년 전에 발간했던 것이 16억 원에 팔린. 와, 1793. 코카콜라 병은 1912년에 최초에 만들었는데 2억 7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최초의 우주 왕복선 콜럼버스도 박물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콜롬비아가 아니에요? 네, 유명 우주 왕복, 미 최초 왕복선. 엔터프라이즈. 예,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레이건의 피도 경매에 오를 정도. 피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유산은 과거 거를 발견하고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 현 시대, 우리가. 이제는 전통을 만들고 창조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패널들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도 유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역사 인물로, 문화유산 인물로 존경받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을 통해서 국가유산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알아봤습니다. 또 앞으로의 국가유산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잘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국가유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혜다락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